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8월 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특별히 겨냥해 25% 관세 서한을 발송했지만 실제 발효는 늦춰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미국 대선 국면 속 무역 압박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 대응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내달 1일까지 연장하며 한국과 일본에 발송한 서한 이미지를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하며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기존 고율 품목에 상호관세가 추가로 중첩되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즉 한국산 자동차는 현행 25% 관세율이 유지되며 50%로 오르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은 74조 원, 영업이익은 4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9% 급감하며 시장 기대치를 약 25% 하회한 실적 쇼크를 보였습니다. 증권가는 하반기 반도체 업황 회복을 실적 반등 계기로 보고 있지만 이번 부진이 연간 실적 전망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조선 빅3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2.7배 증가한 1조 3천억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의 수주 잔고 효과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안정적인 이익 창출 기반이 확보된 결과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주요 조선사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의 신규 수주를 기록하고 있기에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예고했던 대로 무역 서한이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호관세로 25%를 부과받을 예정인데요. 생각보다는 덜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어쨌든 8월 1일까지 유예가 됐다, 시간을 벌었다라는 긍정적인 해석 또한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기다렸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나왔습니다. FN 가이드 기준으로 평균치가 OP는 한 6조 1천억 원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좀 타이트하게 잡았던 쪽에서는 4조 7천억까지 내려봤었는데 오늘 나온 수치는 4조 6천억 원, YY 대비해서는 55.9%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주가에서는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가 함께 지금 시총 4조 달러 돌파를 누가 먼저 하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느냐라는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도 알테오젠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2대 주주가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산도즈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같이 반영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6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틱톡 M2 앱 보도록 하겠습니다.
틱톡이 미국 내에서 퇴출 위기에 처한 지 이제 수개월 만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틱톡 측이 내부적으로 M2라는 코드명으로 새로운 틱톡 앱을 개발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요. 오는 9월 5일에 앱스토어에 정식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좀 짚어볼까요? M2라는 새로운 앱을 이제 출시한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게 이제 미국 사업부 매각이 사실상 전제된 조건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요한 근거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국가 안보 및 개인 정보를 보호를 문제로 제기했고, 이제 미국 내 틱톡 사업부를 미국 투자자에 매각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는 법을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법적 배경이 그런데요. 이제 M2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틱톡은 미국 내 사업 영속성을 위해서 기존의 글로벌 앱을 대체할 미국 전용 M2를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앱을 말씀하셨던 대로 9월 5일날 출시할 예정이고요. 기존 앱은 2026 3월까지 단계적으로 미국 내에서 퇴출됩니다. 이 조치는 미국 내 틱톡 사업부를 매각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추정되는 것이고요. 즉 매각이 성사될 것으로 전제로 한 기술적, 운영적 준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매각이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매각과 M2 앱의 직접적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M2 앱 출시는 미국 사업부를 미국 투자자죠. 오라클에게 매각하고 바이트댄스는 소수 지분만 남기는 구조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이용자들은 M2 앱으로 이제 옮겨가야 하고 이는 새로운 어쨌든 소유 구조와 데이터 분리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최종 성사 단계에는 중국 정부의 승인 등 일부 이제 조치만 남아지지만 미국과 중국의 이제 양국의 협상과 과정에서 M2 앱 출시를 위한 사전 준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M2 앱 출시는 미국 사업부가 실제로 이제 준비 단계라는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모든 절차가 100% 이제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틱톡은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매각을 준비한 구조조정과 기술적 분리를 이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단계가 이제 절차가 이제 새롭게 이제 준비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 틱톡과 관련해서 퇴출 위기가 수개월 동안 지금 지속되는 상황이고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틱톡 M2라는 코드명으로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틱톡 2.0 출시는 미국 규제 대응 전략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지배구조나 데이터 주권 분리라는 약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법적 리스크나 최소한의 시장 잔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테크로서 이제 규제 대응 논리가 이제 있을 것 같고 미중 기술 패권이라든가 경쟁 속의 상징적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매각 후에 이제 장기 운영 계획을 좀 보면 독립적인 이제 어쨌든 미국 전용 플랫폼으로 이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용자나 데이터나 서비스나 이제 미국 내 서버로 이제 관리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미국 투자자 중심으로 운영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독립적인 코드 베이스라든가 인프라를 구축해서 미국 내 부합하는 데이터 코드라든가 보안 알고리즘이 분리돼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 데이터 및 보호나 규제도 준수될 것 같고요. M2 앱은 이제 미국 내 정보 관리에 대한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게 되고 미국 사용자 데이터는 오직 미국 내에서만 처리되고 외부 접근 불가능하게 설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커뮤니티의 생태계도 유지되게 되고 앱 전환 시 콘텐츠나 팔로워도 전부 다 미국 내 법에 이제 준수하게 되고 중국의 어떤 모든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은 절대 이제 이렇게 접근이 불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틱톡과 관련된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키워드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4조 달러 도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가 이제 시총 4조 달러를 누가 먼저 돌파하고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해 가는가라는 싸움을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좀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두 기업의 다른 위치와 방법들 어떻게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두 기업이 4조 달러로 향해서 가는 거지만 완전히 다른 정체성이 좀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중심의 인프라 기업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쨌든 소프트 기반의 AI 플랫폼 리더라는 점에서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원천도 완전히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AI 트레이닝용으로 해서 원천적으로 폭발적인 수요로 이제 성장을 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여러 가지 기반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로 이제 엔비디아는 AI 기반의 하나로 이제 모든 것에 다 이제 성장의 원천이 있다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라든가 이제 애저는 이제 클라우드죠. 그리고 이제 컴파일러라든가 오픈AI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원천의 어쨌든 자신들의 어쨌든 수익 원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기반으로 천천히 이제 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수입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객군이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라는 빅테크가 국가기관들이 자신의 어쨌든 고객이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 고객이나 클라우드라든가 개개인 요 개발자라는 개개인들이 다 이제 자신들의 어쨌든 고객군이다 보니까 이런 고객을 나누거나 자신들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관리해야 될 고객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다르고 AI 전략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는 AI 슈퍼컴이라든가 고성능한 서버라든가 OEM으로 확대를 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AI라든가 API라든가 생산성 도구라든가 B2B라든가 전방위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전략도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공급망 병목이라든가 수출 규제, 특히 이제 그 엔비디아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관세라든가 이런 데 예민한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성장이 둔하든가 구독이 완전히 떨어지면 상당히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쓴다는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다르고요. 매출 구조도 완전히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2024년 기준 매출이 80%가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AI 슈퍼칩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전략 포인트도 이제 공급 확대에서 TSMC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그 엔비디아는 신경을 쓰고 있고 그 중국이나 미국 분리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전략이라든가 그러니까 트럼프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외교 부분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에서 생산성 플랫폼 중심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매출 구조도 클라우드라든가 오픈AI라든가 이제 개개인 요 사용자 부분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략적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4조 달러에 그러면 누가 먼저 도달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먼저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시총 쪽에서는 이제 그 엔비디아가 먼저 앞서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엔비디아가 먼저 앞서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서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소비자군이 이 뭐냐면 더 많기 때문에 이 MS가 먼저 앞서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리스크가 너무 많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외교라든가 트럼프 말 한마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더 앞서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험 요소가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MD라든가 인텔 추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MS가 더 앞서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4조 달러 고지를 향해서 두 기업이 영차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도달해서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기업의 차별화 전략이 AI 시장에서는 어떤 강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는 이런 것 같아요. AI 및 데이터 센터 지배력을 강화하는 쪽이 좀 강하고요. 이런 것 같아요. AI 쪽에서 이제 칩이라든가 데이터 센터를 엔비디아를 먼저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좀 강화하는 게 있고 혁신 센터라든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좀 강화합니다. 그래서 쿠다라든가 뭐 이런 이삭이라든가 슬림의 이런 부분 생태계 파트너 쪽에서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틱스라든가 자율주행 신성장 쪽에서 이제 AI 쪽에 강화를 하고 있고요. 산업 전반에 AI 혁신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이라든가 공급망 쪽에서도 주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엔비디아는 이쪽에서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MS 쪽은 약간 좀 다른 팀입니다. 그래서 MS 쪽을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이쪽은 네, 일단은 MS랑 엔비디아가 같이 지금 4조 달러 돌파를 위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차별화 전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AI 시장에서 각자의 강점이 있는 상황인데 어떤 차별화 전략들이 각자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MS는 전략적으로 클라우드 시장으로 이제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하드웨어라든가 GPU 시장을 한다면 MS는 클라우드 시장 지배력을 합니다. MS는 인프라라든가 클라우드 서비스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이제 하고 있고요. 2025년 한 해에만 800억 달러 정도에서 이제 애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AI 기반 전사적으로 클라우드에서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오픈AI 함께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락인 효과가 상당히 강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구독형으로 많이 하고 있고 안전용 예측 가능한 매출 구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아까 4억 달러에 먼저 도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구독형 기반이 상당히 탄탄하다고 말씀드렸고 AI 클라우드 중심의 사업 구조가 매출형으로 상당히 동방상승이
성장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연평균 14% 이상의 매출 성장과 16% 이상의 주당 순이익을 전망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흥시장 특히 아프리카의 디지털 인프라에 많은 인재 양성으로 하면서 이 부분에 상당히 효과를 거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직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많은 기반의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자동화 혁신과 컴파일러 형상의 어쨌든 진행 AI 도입으로 부분과 함께 이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고요. 미래 기술과 함께 선도하게 리스크 대응에서 상당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면서 향후에 기술 격차가 시장 경쟁에서 장기적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라는 기대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함께 비교해서 좀 살펴봤고요. 일단은 어느 기업이 먼저 도달하는가가 중요할 텐데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점수를 먼저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머스크 리스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스크가 이제 아메리카 파티라고 해서 새로운 당을 창당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했던 감세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창당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고 이게 실현에 옮겨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당을 만들 경우에는 영향력이 좀 꽤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인지 기선 제압에 좀 나서는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 체크해봐야 될까요? 일단 일론 머스크를 사실은 무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공식 반응, 공개적 비난과 경멸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무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머스크가 영향력과 자금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머스크는 사실은 세계 최고 부자이자 2023년 당시에도 일론 머스크가 이제 대선 당시에 트럼프의 최대 후원자이자 막금한 자금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 못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화당 내에서도 분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머스크가 사실 신당을 통해서 공화당 내 의원 일부에 대해서도 겨냥해서 밝히면서 공화당 내 표심이 상당히 이제 분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국은 사실 승자 독식 선거 특성상 제3당이 만약에 출연하면 기존 정당의 표를 잠식해서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약간 의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와 머스크 관계 변화도 좀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머스크의 최고 혁신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부 내 부서에도 수장으로 임명하는 등 사실 밀접한 관계를 했는데 최근 사실상 어쨌든 대규모 지출 감세를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쨌든 급격하게 악화됐고 머스크의 감세를 이제 창당을 선언하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보면 트럼프의 인간성이라든가 관계에 대해서 약간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걸 보면 사실 약간 의심을 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트럼프의 관계에 대해서도 약간 이렇게 하면 트럼프와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맞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결론은 공개적으로 무시하지만 실제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의심스럽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책 연대는 하지만 내심 탐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고 머스크는 트럼프를 직접 비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 여지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론적으로는 창당 무소속 트럼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머스크를 대놓고는 어쨌든 견제하지만 위험한 변수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머스크의 한마디 한마디에 주가가 좀 오르내리는 경향도 좀 있다 보니까 특히나 영향력이 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견제를 나서는 모습인데요. 머스크의 제3당 창당이 미국 정치판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제3세력의 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스크는 이제 두세 개의 어떤 상원이라니까 8개에서 10개의 하원을 집중해서 의원 내 캐스팅 보드를 노리겠다라고 하는데 대선보다는 의회 내 어쨌든 영향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런 영향력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제3당은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캐스팅 보드는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역할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내년 중간 선거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치 영향력보다는 자금력과 실질적 파급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역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세계 부자이자 테슬라 이 역할은 정당 창당 시 기존 양당에서 상당한 파급력이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을
있을 것 같다라고 사람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과 중도 실용 노선이라고 하는데 특히 X라든가 뭐 어쨌든 2억 명이 넘는 팔로워가 있다라는 건 상당한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어쨌든 지금 세상이 약간 바뀌고 있으면서 이런 어쨌든 네트워크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영향력이 지금은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없었던 영향력이 지금은 있다라는 거고 기존 정당이 외면한 유권자층 특히 젊은 세대라든가 어쨌든 실용주의자라든가 이런 겨냥한 전략이 지금 먹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어쨌든 내년 중간 선거에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미국 정치에 어쨌든 미칠 변화가 상당히 있을 것 같고 2026년의 선거에서 일부 지역의 판세를 어쨌든 뒤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계의 도전 과제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실제로 정당이 어쨌든 연방 선거에 공식 등록하고 전국적인 어떤 조직을 갖추기 전까지는 시장과 실제는 필요하는데 이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해서 어쨌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아메리카 당과 관련한 내용을 좀 보자면 양당이 이제 근소한 차이로 의석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활용할 전략으로 보이고요. 소수 의석을 차지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견제를 좀 시사하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번째 키워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는 머스크의 AI 위험한 선 보겠습니다. 머스크 내용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인공지능 챗봇 그롯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정치 편향성, 인종, 종교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 그리고 반유대주의 묘사까지 이렇게 AI 윤리 기준을 정면으로 흔드는 발언들이 속속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논란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 AI 훈련이라는 게 이게 이제 기복이 활용한 언어 모델은 데이터는 인터넷 자료라든가 뉴스나 포털을 대단히 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쨌든 하는데 이 부분이라는 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편향성이라는 게 이제 이 부분이 약간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이 모델은 사회 보수관 가치관 응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고 이 부분은 기본 모델의 데이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생각이 있고 검역 편타 방향성이라는 게 설계가 되고 있다는 게 편향성이라고 하면 사고 목적이라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 왜 편향적으로 느껴지는 거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과정에서 피드백이라든가 가치관에 대한 사고 영향에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문이 되고 있고 이건 어쨌든 제작자라는 게 어쨌든 이 부분에서 경계 붕괴라는 게 이 부분은 어쨌든 만드는 사용자나 만든 사람을 의심해봐야 된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알고리즘이나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제작자나 만든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게 어쨌든 문제가 되고 있다. 있습니다. 챗봇이 민주당이나 할리우드나 유대인 특정 답을 내는 건 훈련이나 데이터 편향, 인간 알고리즘의 복합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사실상 기술적인 사회적 한계나 완전 중립이 어렵지만 AR 개발자나 사용자 모두 지속적인 경계나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룹의 개발자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룹과 관련한 내용 먼저 살펴보고 있고요. 개선됐다는 그룹이지만 정치 성향은 오히려 더 강화되는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머스크의 그룹이 이렇게 정치 편향성을 드러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어쨌든 일론 머스크 영향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이 부분에서 어쨌든 많은 부분에서 자신이 어쨌든 시사하는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자신이 계속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개발자 방향성과 철학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론 머스크는 기존 AI 챗봇이 정치적 올바름이 치우쳐 있다고 비난하면서 어쨌든 불편한 진실도 말하는 AI를 표방해서 그룹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설계 철학이 AI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극단적 주장을 할 위험성을 내포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학습 데이터 플랫폼 특성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 데이터 자체도 이미 사회적 편견과 정치적 논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이를 여과 없이 아마 재생산할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개발자 운영진도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머스크 또는 개발팀이
특정 시각을 반영하도록 그록 답변을 조정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AI의 중립성보다는 창업자의 세계관이나 의도가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은연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AI의 한계와 이제 사회적 맥락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는 대규모 어쨌든 데이터셋과 프롬프트 답변을 생성하지만 데이터 자체가 편향성과 설계자의 가치관이 결합될 때 정치적 강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지금은 그냥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I가 사회적 합의가 없는 민감한 이슈까지 사회적으로 제시할 때 윤리적 책임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향후 이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걸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논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기 이제 보수의 싱크탱크 정보를 반복적으로 인용하면서 오히려 중립성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팩트를 우선으로 내세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번째 키워드 그룹까지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우주도 넷플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가 실시간 우주 콘텐츠를 넷플릭스를 통해 송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집에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로켓이 발사되거나 우주 유형 그리고 지구의 실시간 모습도 같이 관찰할 수 있게 될 예정인데요. 이번 중계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나사의 이제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나 공영방송을 통해서 과거에는 한정돼 있었습니다. 이제 우주 콘텐츠가 OTT를 통해서 이제 대중화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민간 우주 경쟁에서 서사 프레임이 됐고, 즉 기술의 스페이스X가 이야기나 영감이나 나사 주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대중화가 됐다라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차세대 유권자라든가 젊은이들이 이제 문화적 접점이 확보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젊은이들이 향후에 우주 기반의 전략을 통해서 많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전 세계 10대나 이제 20대를 통해서 친숙한 플랫폼으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접점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점에서 이번에 이걸 공개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의 브랜드의 자산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나 후원이나 파트너사에게 나사 콘텐츠나 글로벌 엔터테인을 보여줌으로써 우주 산업 전반에 많은 민간 투자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구 정치의 이제 새로운 무대도 이제 됐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 외교의 확장도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든가 화성의 어쨌든 유인 탐사를 통해서 글로벌 참여도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넷플릭스는 공공 외교 플랫폼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나사의 넷플릭스 협력은 기술이 아닌 내러티브 전장에서 이제 새로운 나사의 리더로서 재등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 방송이 아니라 우주 시대의 이제 정체성을 설계하고 이제 공유하는 문화 산업의 확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주 콘텐츠 중에서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나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집에서도 우주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사와 넷플릭스가 이렇게 협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글로벌 우주 콘텐츠 확산에 있어서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까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2억 명 이상이 보는 플랫폼에 탑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잘 만들 것 같아요. 그 전에 나사가 만들면 조악하게 잘 만들 것 같은데 좀 더 극적으로 웅장하게 잘.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찍기만 했던 것들이 이제 내러티브나 서사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좀 더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탈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재밌게 잘 만들 것 같고 저도 이제 볼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진짜 서사가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동과 과학적 성취를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OTT에 들어가면 먼저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상위 랭크가 되게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는 정말 이게 정말 많이 안 보던 저 구석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이제 음지에 있던 걸 양지로 끌어냈다라는 의미가 정말 높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접근성이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정말 10대나 20대들이 많이 오고 이제 우주를 꿈꾸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이렇게 되질 것 같은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주 콘텐츠의 일상화를 통해서 공공 체험 플랫폼으로서의 도약의 신호탄을 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또 하나의 대륙의 실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 하면 붙어있는 앞에 이름이 또 하나의 대륙의 실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샤오미가 이번에는 전기 SUV YU7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이후에서 홍콩 증시 주가가 5% 정도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의 경쟁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번 샤오미 전기차의 발매가 갖는 의미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중국의 어쨌든 전기차가 사실상 고사 상태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제2 헝다 사태라고도 얘기를 하고 전반적으로 전기차가 이제 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사실상 뭐 테슬라를 앞질렀다고 하지만 사실상 중국 내부로 들어가 보면 중국 전기차가 상당히 위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샤오미가 정말 이 뉴스가 사실인지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뉴스를 보면 이제 1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샤오미가 예전에 이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런 것 같습니다. 애플급 충성도와 자동차의 첫 진입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샤오미가 이제 그렇다면 중국 내에서 어쨌든 가성비라든가 기술력의 대명사로 통하는데 샤오미는 그러다 보니까 3억 명에 달하는 미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오미를 좋아하는 약간 그런 따르는 이제 샤오미 팬들이 있는데 이런 거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자연스럽게 스마트카로 유입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같은 샤오미의 광팬들이 있습니다. 이런 샤오미 광팬이 있는데 이런 광팬들이 차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있고요. 스마트 시장에서 검증된 생태계 락인이 자동차로 먹혀들었던 것 같고요. SU7입니다. 이제 SU7인데 처음 나오면서 샤오미 유저로 자동차로 이제 기획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그대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진입의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첫 번째는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디자인 성능이 너무 좋습니다. 이 차를 제가 봤는데 저도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삼각 밸런스 완성이 됐고 SU7은 테슬라 모델 어쨌든 모델 3보다 고급스럽고 실내 디자인이 약간 포르쉐 같습니다. 잘 베꼈어요. 샤오미의 특징이 잘 베낀다는 거거든요. 잘 베꼈습니다. 그래서 포르쉐를 연상시키는 외형이고 700km 이상 주행 거리가 있고 3초대 제로백 효과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도 21만 위안이고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4천만 원밖에 아니라는 게 어쨌든 되게 저렴한 거죠. 이제 전기차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는 이제 엑스평보다 이제 빠르고 리오토보다 싸면서 이제 리노보다 이제 대중적인 효과를 받고 있어요.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 다른 전기차보다 가장 모든 것보다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10만 위안에서 30만 위안대의 가성비보다 이제 다 있는데 요 틈을 정확하게 잘 찔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좋고 디자인 성능에서 삼각 밸런스에서 가장 좋다는 게 이제 좋다고 할 수 있고요. 샤오미 인하우스 제조고 이제 공급망에서 통제력이 가장 좋다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카로서 제조비를 완비했다라는 게 좋고요. 기존의 어쨌든 생산비라든가 공급망 풍기 납부 효과라는 해서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요게 샤오미의 특징이 있거든요. 잘 베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 부분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스타일. 그러니까 애플 스타일로 하거든요. 보통 이제 애플 스타일인데 요거를 테슬라 스타일로 이번에 잡았어요. 테슬라 스타일로 샤오미 가격. 그러니까 애플 스타일로 샤오미 가격을 한 것처럼 이제 테슬라 스타일로 샤오미 가격에 심리적 유혹을 했다는 거죠. 보시면 거의 샤오미 스타일로 이제 테슬라 스타일로 딱 하면서 가격은 샤오미 스타일로 했어요. 그래서 SUV는 포르쉐 타이칸 테슬라 모델 3 정도로 이제 딱 노린 스타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가격은 모델 3보다 약 30% 정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족감을 해서 중국 젊은이들에게 딱 좋게 만들었으면서 약간 대륙의 실수처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갖고 싶게 만들었으면서 이 부분을 색깔도 거의 포르쉐 색깔 비슷하게 만들어서 약간 느낌은 약간 포르쉐 느낌 약간 나면서 외관은 약간 뭐 전반적으로 약간 테슬라 느낌 나면서 약간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마케팅도 SNS 폭발력을 하는 10분 만에 약간 5만 대가 예약이 됐습니다. 엄청난 폭발력이죠. 출시 직후에 이제 라이브 커머셜 발표회도 하고 그다음에 레이준이 약간 나와서 이제 옛날에 약간 요 느낌도 약간 레이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느낌도 이렇게 뭐 폭발력을 해서 아이폰 이후에 가장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직접 언급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기 때문에 테슬라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차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샤오미판 포르쉐라는 약간 바이럴도 유명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팬덤으로 폭발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이제 효과를 거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효과를 거두면서 초도 물량이 이제 부족하고 희소성을 가면서 대기 마케팅 효과를 거두면서 이제 폭발적인 효과를 거두면서 바이럴 효과까지 거두면서 이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배송을 시작을 했는데 대기만 거의 14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주문해서 배송받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최근에 이제 기사 보도를 확인한 바도 있는데요. 어쨌든 인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샤오미 YU7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안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스마트폰 기업에서 이제 글로벌 모빌리티로 어쨌든 대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제 전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샤오미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를 이제 샤오미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기차를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기차를 못 만들 이유가 없다. 샤오미는. 왜냐하면 전기차가 뭐야? 그러니까 스마트폰 만든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전기차는 내연기관차가 아니다. 뭐 박스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져와서 똑같이 만드는 거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연기관이나 이게 스마트폰 만드는 거랑 똑같이 붙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것처럼 만드는 거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스마트폰 기업에서 글로벌 모빌리티 대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중국 글로벌 EV의 중심축으로 부상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테슬라와 정면 대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성능, 생태계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샤오미는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스마트폰, 홈 웨어러블에서 이제 강조하면서 IoT나 AI 기업의 차량을 통합해서 차별화된 경험을 이제 내세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에서 생태계 전쟁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완전 요 기업으로 이제 생태계로 이제 전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샤오미는 YO7 출시 이후에 주가가 5% 말씀드렸듯이 급등을 했고, 이제 투자 신뢰까지 확보하고 있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배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자신들은 AI 기업으로 이제 자율주행 기업으로 이제 성장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테슬라는 이제 저가 전기차 출시가 지연된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었는데 샤오미가 이렇게 YU7으로 돌풍을 일으키게 된다면 샤오미는 앞으로 테슬라의 진정한 위협으로 좀 다가서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6가지 키워드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 어떤 힌트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쿠콘이 상한가 차지하면서 1위 올라갔고요. 일동제약 25%, 그리고 동양생명도 17%대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다날과 칩셋 미디어도 나란히 14% 이상의 오름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에르코스가 9%대 낙폭 그리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HLB 테라퓨틱스도 6.5% 이상의 낙폭을 그렸고요. 콜마홀딩스와 OCI 홀딩스까지 나란히 6% 이상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알테오젠부터 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 긴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추가적인 움직임 보였습니다. 어떤 이슈가 좀 있었을까요? 네, 우선 상승의 첫 번째 이유로는 먼저 글로벌 제약사인 산도즈가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 기술을 적용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공식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산도즈는 존슨앤존슨의 다잘렉스 SC 그리고 로슈의 오크레부스 SC라는 대형 항체 치료제 복제약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두 약물 모두 원래는 정맥 주사 형태였지만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니다제 기술을 적용을 해서 피하 주사로 바꾸는 방식이 쓰이고 있습니다. 두 약품은 지난해 매출만 합쳐서 10조 원이 넘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입니다. 이 복제약들이 실제로 상업화에 성공을 한다면 알테오젠은 기존 기술료 외에도 두 자릿수 수준의 로열티 수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장이 주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을 때 SC 제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맥 주사로 맞던 것을 피하 주사, 그러니까 엉덩이 주사로 바꾸는 전형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사를 맺고 있는 산도즈의 바이오시밀러 두 건에서도 SC 제형을 채택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어제 주가 상승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추가적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또 어제는 이 알테오젠의 2대 주주인 형인우 스마트앤그로스 대표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지난달 배우자와 함께 약 390억 원어치의 12만 주를 추가 매입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또 같은 글에서 박순재 대표에게 코스피 이전 상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왔다는 내용도 함께 밝혔는데요. 형 대표는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 만큼 앞으로 수천억 원대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코스닥에 계속 머무는 건 오히려 저평가 리스크가 크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어제는 글로벌 바이오 허가 경험이 풍부한 이영필 박사를 최고 제품 책임자로 영입했다는 소식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더해지게 되면서 움직임이 좀 체크가 됐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1.8% 정도 하락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어제 많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아침 나왔던 하나증권 리포트를 보면은 TP가 55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가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서 달바 글로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애프터마켓에서도 10%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K 화장품, K 뷰티주 그중에서도 달바 글로벌이 유독 주목을 좀 받았던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어제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시장 전체가 다소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소비재나 또 경기 방어 성격이 강한 화장품주들이 오히려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K-뷰티 종목들 가운데서 스킨케어 제품의 강점을 가진 기업들에게 수급이 집중이 됐고요. 그중에서도 달바 글로벌과 APR이 10% 안팎으로 오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K-뷰티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초 화장품 또 스킨케어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미국 이커머스 기준으로 보면 K-뷰티 매출의 85%가 스킨케어 부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달바 글로벌은 대표적으로 미스트나 세럼 같은 보습 탄력 제품의 강점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제품군을 다양화하면서 글로벌 소비 둔화에도 실적을 방어할 수 있는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 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이제 어닝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잘 나오는 섹터 쪽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있다 보니까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도 수급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달바 글로벌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전망은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네, 우선 증권가에서는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2분기 영업이익 369억 원, 매출은 1217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고요. 이는 모두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또 최근에는 상장 후 첫 대규모 의무보유 물량 해제가 있었는데 예상과 달리 주가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탄탄한 수급을 보여준 점도 투자자 신뢰를 높인 요인이었습니다. 여기에 일주만 있어도 자사 제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주주 우대 정책, 그리고 순이익의 25% 이상을 배당하겠다는 계획과 또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꾸준히 실시하겠다는 이 달바 글로벌의 주주 친화 전략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단기적으로는 화장품 업종 내 수급 주도주 역할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달바 글로벌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코나이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정규장에서도 개장하고 나서 저와 함께 지역화폐 관련주들 짚어봤습니다. 소비 쿠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세를 좀 모아갔었는데요. 어떤 이슈 자세하게 점검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직접적인 상승의 계기는 정부가 지난 5일 발표를 했던 이 소비 쿠폰 1차 지급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소비 쿠폰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공식화했는데요. 지급 방식 중에 하나로 지역화폐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2차 지급까지 포함을 한다면 1인당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이 될 수가 있고요. 전체 예산도 12조 2천억 원 규모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정책 파급력 자체가 큰 상황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어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고요. 특히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전국 200여 개 지자체와 지역화폐 발행, 운영 계약을 맺고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수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 화폐 관련해서 그러니까 소비 쿠폰을 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은 것뿐만 아니라 예산을 좀 빠르게 집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더 관심을 좀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좀 살펴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성장성 측면에서도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정부가 이달 21일부터 소비 쿠폰 1차 지급을 시작을 하고 또 2달 안에 2차 지급을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 속도가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실적 면에서도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매출 583억 원에 영업이익 127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률도 21%를 넘기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정책 지속성이나 예산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일부는 있는 상황이지만 여야 모두 지역화폐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인 만큼 당분간은 정책 모멘텀이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지역화폐 관련주 코나이 살펴봤고요. 오늘 넥스트 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도 2.4% 정도 오름세를 현재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쿠콘이 지금 가장 상승세가 높습니다. 13.6% 정도 오름세 시연하고 있으니까 오늘 만약에 지수가 관세 리스크로 눌리게 된다면 이런 작은 테마들 위주로 돌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의 움직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하락한 종목 살펴볼 거고요. LG전자 보겠습니다.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부터 함께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LG전자가 어제 발표했던 2분기 잠정 실적을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약 6,391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였던 7,533억 원보다 15% 이상 낮게 나왔습니다. 이번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TV 사업의 부진과 또 미국발 관세 부담 때문인데요. LG전자의 TV 사업을 맡고 있는 MS 사업본부가 글로벌 수요 위축에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판매량이 크게 감소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가격을 낮춰야 했던 데다가 또 마케팅 비용까지 늘어나면서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LG전자는 작년 3분기 이후 4분기 연속으로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내고 있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실망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B2B 사업이나 아니면 구독형 플랫폼 같은 신사업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실적에서는 이런 성장 동력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B2B나 또 비하드웨어 기반 신사업 부문은 비교적 선방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장 부문은 완성차 업체들의 수요 증가에다가 안정적인 수주 잔고까지 더해지면서 매출과 이익이 모두 늘었고요. 또 냉난방 공조 사업도 국내 판매 호조 덕분에 매출이 확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 실적에서 이런 B2B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보니까 TV나 생활가전처럼 규모가 큰 사업이 흔들릴 경우에는 전체 실적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LG전자는 하반기부터 플랫폼, B2B 또 소프트웨어 중심의 질적 성장 전략에 속도를 더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B2B는 수요 변동이 적고 거래선 기반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외 변수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냉정합니다. 올해 코스피가 27% 넘게 오르는 동안 LG전자 주가는 오히려 11% 정도 빠지면서 기대에 못 미친 흐름을 보였고요. 이제는 실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시장의 눈높이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LG전자는 지금 프리마켓에서 넥스트 트레이드 기준으로 1.48% 정도 하락부를 켜고 있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스타트가 좀 우울하게 끊겼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 폭탄이 떨어지게 되면서 영업이익도 46.6% 추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움직임 좀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오늘 한 종목 더 볼 거고요.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제 FN 가이드 기준으로는 한 6조 1천억 원 정도 예상을 했었고 좀 타이트하게 잡았던 곳이 4조 7천억 수준이었는데 이거보다도 좀 더 하회하게 나왔습니다. 잠정 실적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에 깜짝 발표를 했던 2분기 잠정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공개된 수치를 살펴보면 2분기 매출은 74조 원, 영업이익은 4조 6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56% 가까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6조 원대 초반 정도를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보다도 1조 6천억 원가량 이상 낮은 결과가 나오면서 실적 쇼크라는 말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오늘 장중에도 투자 심리에 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증권가에서 내놓았던 전망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업 부분에서 이렇게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 됐는지도 좀 살펴볼까요? 네, 핵심은 역시나 이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라고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부문별 실적을 따로 공개하진 않았지만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영업이익이 2조 원에도 못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대가 컸던 HBM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엔비디아 인증 지원으로 수요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요. 재고가 늘면서 수익성도 악화된 상황입니다. 또 파운드리 부문도 적자가 이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규 고객 유치가 어렵고 라인 가동률 저하로 고정비 부담이 커진 게 원인이 됐습니다. 시스템 LSI 사업도 갤럭시 S25 모바일 칩에 공급을 하지 못한 영향이 계속이 됐고요. 여기에 환율 하락도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2분기 동안 원달러 환율이 100원 넘게 떨어지면서 달러로 수출하는 반도체 실적이 환산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겁니다. 다만 스마트폰 부문은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 효과와 비용 절감 덕분에 약 3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거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번 실적이 바닥인지 혹은 또 하반기 반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HBM 공급 확대와 또 계절적 성수기 효과를 기대하면서 3분기 영업이익이 8조 원대로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경쟁사들이 HBM4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기술 격차를 얼마나 빨리 좁힐 수 있을지가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 잠정 실적 우선 살펴봤고요. 지난 월요일에 개장했을 때 제가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자사주 취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꼭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나온 소식 보니까 3.9조 원 규모 자사주 취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장내 매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자사주 취득 이후에는 소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할 수 있을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넥스트 트레이드 기준으로 일단은 1.6% 정도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립니다. 자, 넥스트 트레이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6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공대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상호관세 시한을 만료한 만큼 계속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 관세에 대해서 서한을 보내면서 한국에서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사실 관세 서한을 발표 앞두고 나서 계속해서 좀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개장 분위기에선 좋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막판으로 갈수록 좀 힘을 내주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시장을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여파로 인해서 협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어제는 네. 나름 그래도 선방한 그런 모습으로 좀 비쳤었고요. 어제 간밤에 트럼프가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죠. 과거에 25%에서 10%까지 유예를 했다가 다시 25%로 한국도 일본과 유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긍정적인 거는 8월 1일까지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8월 1일 안에 협상이 이루어진다면은 다시 지수는 반등의 여부를 보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어제 간밤에 안전자산 쪽은 상승을 했고 위험자산 쪽은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값이라든지 뭐 달러라든지 국채라든지 이런 쪽은 다 상승세를 보였었고 어제 간밤에 국제유가 역시 2% 정도 배럴당 67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였었는데요. 트럼프가 이제 이란의 추가적인 공격을 동의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국제유가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위험자산 쪽에 매물이 좀 출회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관세에 대한 계속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입장 취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일단 개장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해봐야 될지 바로 실적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원. 지금 전년 대비해서 55%나 줄었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거든요. 지금 예측가로는 0.16%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을 좀 뜯어보자면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지금 제품을 공급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 삼성전자 일단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기 때문에 오늘의 삼성전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실적이 좀 받쳐주는지 여부에 따라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다가온 만큼 네. 실적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예상치가 6조 한 6천억 정도를 시장에서는 예상치로 전망을 했는데 4조 6천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부진한 성적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좀 하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만 하반기에 엔비디아의 HBM 승인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는 단기 조정을 나올지언정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규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매 포지션에 따라 좀 달리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관세 여파인데요. LG전자도 어제 TV 쪽이라든지 냉장고 이런 쪽에 관세가 품목별로 한 50% 정도가 부과될 예정이라서 네. 그 여파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 실적이 좀 저조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 HBM이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비메모리 쪽으로는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에 지금 공급을 하지 못한 이유가 또 가장 큰 것으로 보이는데 하반기에는 만약에 컬 테스트가 통과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는 좀 상방의 길이 열릴 수 있으니까 장기적인 목적으로는 코멘트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공시로 또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도 있을까요?
사실 통상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 자사주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좀 호재로 좀 작용을 네. 하기는 하는데 네. 아무래도 실적이 더 여파가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기대치보다 좀 컨센서스가 좀 많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좀 하방 압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어제 간밤에 한 2% 정도 하락세를 보였고, 그러한 여파는 이제 트럼프 감세안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제 관세 여파 그리고 보조금 축소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도 좀 약세를 덩달아서 보였던 만큼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테슬라 역시 간밤에 7% 정도 하락세를 보였죠. 아메리칸 싱당을 이제 상승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어제 7% 정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기술주 중심으로 약세를 보인 만큼 오늘 시장에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혹은 2차 전지 이런 쪽이 좀 같이 동반 외국인의 매물이 좀 출회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오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8일 화요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에서는 또 큰 이슈가 있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게는 25%의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일본에게도 25%가 관세가 또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상호 관세의 유예 기간이 8월 1일까지로 좀 연장이 되면서 3주간 협상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이 점도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엔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또 관련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가까이 빠진 만큼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양시장 오늘 상승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 상승하면서 3,07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0.02%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77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는 만큼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0.4%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다가 지금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예상치에 하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죠.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52% 상승하면서 상승했고요. 또 어제 주가도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0.6%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KB금융 쪽으로는 계속해서 좀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도 금융주들 좀 좋은 실적을 낸 만큼 오늘 KB금융 쪽으로도 상승불 켜져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알테오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11% 강세로 마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로 이전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좋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은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1.5%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상승불 켜지고 있네요. 에코프로 BM이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1% 상승하면서 2차 전지주 쪽으로는 좀 기대감이 있는 모습으로 포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HLB는 0.3% 쉬어가지만 파마 리서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인적 분할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지금 리쥬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미용기기 쪽으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투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도 잠깐 체크해 보시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쉬어가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지금 사들이고 있는 점 포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과는 다르게 오늘 예상치와는 다르게 지금 양시장 상승 출발해주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예측가로서는 사실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라고 지금 하락불이 켜져 있었는데 다시 좀 상승불이 돌아오면서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6만 5천 원까지 상승세를 보였다가 6만 전자까지 오늘 장 초반에 좀 밀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약보합권에서 다시 좀 보합권을 좀 맴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상승분과 하락분이 지금 견조하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앞서 얘기했듯이 단기적으로는 관세 여파도 있고 부채 한도 이슈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신규적으로는 이 부분이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로 삼고 중장기로 대응하실 분들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반기에 HBM이 엔비디아가 승인이 난다면은 다시 매출이 긍정적으로 턴 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은 지금 현재 21선 부근에서 항상 과거 지금 6월 달 초부터 21선 단기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요. 타점 단기적으로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쪽으로는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좋을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지금 약간의 저가 매수 기회로 들어온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0.08% 상승하면서 지금 구간 지나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 이 시즌이 또 시작이 된 만큼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이 반도체 종목들 지금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LG전자에서도 또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사실 실적이 좋지 못하게 나왔었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 수준으로 인해서 어제는 4%까지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아무래도 좀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LG전자 쪽으로도 한번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이슈 때문에 좀 가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LG전자 쪽으로는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LG전자도 뭐든지 지금 실적 영향 때문에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인데요. LG전자 역시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50% 정도 급감하면서 어제 한 4% 정도 하락세를 보였었고 TV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한 50% 관세가 매겨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하반기 쪽에 매출이 좀 저조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CD 역시 가격이 증가하면서 그것 역시 악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과거 2021년도부터 현재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데드캣 바운서가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역배열 추세에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그런 과정 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8만 원까지 좀 상승 탄력을 받은 만큼 조정 구간은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관세 리스크 여파 협상 이후로 그리고 어닝 시즌에서 실적을 좋게 발표할 그런 업황 위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품이라든지 혹은 조선이라든지 그런 쪽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세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조선 쪽에 좀 수혜를 결국에는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뒤이어서 본행제라든지 혹은 LNG라든지 그런 쪽을 좀 알래스카 LNG라든지 그런 쪽이 시장에서 좀 부각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그런 쪽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금 실적 시즌이만큼 좋지 못하게 나온 종목들은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관세에서 조금 더 멀어진 좀 무풍지대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화장품이라든지 미용기기 그리고 조선주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상반기에 계속해서 잘 갔던 조선주들 요즘은 좀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2.5% 상승하고 있는데 조선주들 주도주로 아직 힘을 잃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항상 이제 로봇이라든지 네. 혹은 제약바이오라든지 로봇도 아직 상용화가 많이 안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자를 항상 기록하는 업황인데요. 다만 기대감에 입어서 항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닝 시즌에는 항상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혹은 제약바이오 이런 쪽이 좀 눌림을 받습니다. 다만 어닝 시즌 이후로는 다시 기대감에 힘입어서 오름세를 보이는 게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더불어서 실적 시즌에서는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업황들, 화장품
키즘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방산 이런 쪽은 또 다시 고개를 드는 그런 반복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이 7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닝 시즌에 맞게끔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7월 20일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쯤 가까이 가면은 뭐 로봇주라든지 좀 다양한 종목들이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 좀 투자 대응을 잘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코멘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 전지가 좀 눈에 띕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이 1.6%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상승불 켜지고 있습니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또 깜짝 실적을 낸 만큼 어제도 흐름이 좋았었는데 전기차 캐즘이라는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졌었잖아요. 2차 전지주도 이제 반등의 시작인 거지 어떻게 파악해 보면 좋을까요? 네, 2차 전지 관련 주주들은 최근에 현대차가 유럽에 공장을 세 번째 공장을 짓는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었죠.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증가가 됨으로써 세 번째 공장을 짓는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쯤에서 매출이 좀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모멘텀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2차 전지주도 간밤에 테슬라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좀 박스권 구간에서 박스권 하단 밴드에서 상단 밴드를 반복적으로 그리면서 상승과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횡보 구간의 그런 횡보 구간을 비추고 있는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횡보 구간에서 지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기차 캐즘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기대감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정도 포착해 보시고요. 오늘 현대차도 0.4%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의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유가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전문가님께서 이 시장 브리핑 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가가 2%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럼 이럴 때일수록 좀 정유주 쪽으로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 막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쪽으로 해보면 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유가가 상승하면은 정유주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름세를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방산주들도 덩달아서 수혜 기대감에 오름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란을 공격에 동의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간밤에 국제유가가 2% 정도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격에 동의한다라는 그런 소식이지 공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기대감에 힘입어서 오름세를 보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방산 관련주는 어제 좀 많이 탄력을 받다가 오늘은 지금 보합권이나 약보합, 강보합권을 맴돌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산주는 최근에 180대 정도의 수주가 있었지만은 차후에도 600대 정도의 수주가 앞으로 나올 그런 예정이라서 수주 발표가 나올 때마다 좀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는 주도 섹터가 지주사라든지 금융주라든지 방산, 조선 이런 쪽이기 때문에 눌림 구간에서 잘 타점 잡고 공략해 나가신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주도주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방산 쪽 아직 모멘텀 좀 살아 있으니까요. 이런 지주사라든지 방산 이런 주도주 쪽 계속해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좀 강했던 알테오젠 이야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코스피와 좀 키 맞추기를 하려면 코스닥이 올라야 하는데 이 와중에도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아무래도 올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알테오젠이 11% 강세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좀 아무래도 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알테오젠 관련된 또 바이오 관련돼서도 지금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이 점도 좀 궁금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알테오젠이 좀 강세였던 거는 개별 모멘텀으로 봐야 될까요? 네, 코스피 이전 기대감도 있었었고 이제 금리 인하 하반기 이제 기대감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제 간밤에 골드만삭스는 9월 달부터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중장기로 본다면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까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이 또한 마찬가지로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맴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스권
하단과 상단을 6월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구간에 맴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밴드를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다시 좀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타점을 잘 잡고 대응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박스권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초부터는 알테오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별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살아있으니까요. 바이오주 관련해서도 투자 전략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좀 이번 주에는 이 만기 일도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관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투자 포인트를 세워본다면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키워드가 지금 관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8월 1일 유예 기간을 앞두고 나서 한국은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미국이 원하는 거는 조선에 대한 협력을 원한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네. 다만 이제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만약에 협상을 하게 된다면은 조선이라든지 뭐 알래스카 LNG 관련주 그리고 본행제 관련주가 좀 움직임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오늘 역시 지금 현재 동양철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LNG 관련주들이 지금 한 3%에서 7%까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조선주도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협상이 과거에도 4월 달에도 이 유예 기간을 주고 나서 약 2주 안에 바로 이제 10% 정도로 바로 적용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길게 안 보고 한 2주 안에 좀 쇼부가 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만큼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관세 시행 여부입니다. 8월 1일에 또 시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어떤 협상 과정을 겪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공대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관세 서한을 받아들었고 오늘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쇼크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일단 흘러가는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현물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빼고 있긴 한데 규모가 그렇게 큰 모습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을 때는 3,100선 향해서 코스피가 올라갑니다.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볼까요? 역시나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국내 증시에 영향력이 크게는 없었다. 일단 예상했던 바이고요. 대신에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1조 가까이 좀 그러니까요. 둔화되는 모습들인데 그래도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지수에 대해서 오히려 좀 이 플러스로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일단 시장은 3,100선에서
이격을 좁히기 위한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도주에 대해서는 낙폭이 과대됐지만은 그래도 좀 바닥권은 일부가 형성되는 모습들, 그리고 비주도주에 대해서 내수주라든가 그동안의 상승 여력이 좀 부족했던 소외주들에 대한 키 맞추기가 당분간은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포커스는 그겁니다. 정책적 이벤트가 남아있는 종목 섹터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소비, 그리고 대내적인 환경적인 영향이 보여지는 섹터들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계속해서 가져보자. 최근 들어서 보니까는 디지털 화폐 관련돼서 이제 CDBC 기반의 예금 토큰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일단 정책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방향성이 일부 정해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뭐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흐름을 본다면은 관세 최종 협상까지 뭐 단계적인 노이즈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미리 이제 3,000포인트 도달하면서 그러한 악재들을 소화력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저는 시장에서는 계속 하반기 기대가 되는 요인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포커스는 뭐 삼성전자보다는 차선 호주인 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 조금 더 우리가 무게를 두고 긍정적인 모습에 대한 해석들을 계속 유지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8월 1일까지 유예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방점을 찍은 것 같고요. 코스피가 계속 고점을 좀 높여갑니다. 몸을 높여가면서 1.09%까지 상승불 좀 올려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마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테마 3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테마부터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주가 반응과 연계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반도체 쪽에서 전반적으로 시간 좀 많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까요? 세 번째 같이 열어볼게요. 일단 지역화폐랑 관련해서 같이 좀 엮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이제 1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지급이 될 거고요. 2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제부터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럼 이 소비 쿠폰을 받아서 어디에 쓸 건가라는 고민도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본다면 유통이나 음식료주가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모아지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코스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랠리를 펼칠 때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았던 쪽으로 언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바라볼 수 있을지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반도체부터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실적이 쇼크로 나오긴 했는데 반응은 뭐 한 약보합 수준에서 지금 6만 1,000원 선은 지키고 있습니다. 주가 반응까지 같이 짚어본다면 어떻게 일단 실적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일주일간 주가의 수급을 한번 보더라도 오히려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쪽의 외국인들 매집이 좀 더 우위를 점한 모습들인데, 사실 그런 것이 실적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히려 주가 수준, 주가 레벨이 조금 더 삼성전자의 우호적인 주가 레벨이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그쵸. 거고, 일단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기대감이 좀 더 많은, 잃을 게 별로 없는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저도 이제 사실 지금의 주가 흐름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둘 다 좀 매력적인 주가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실적 발표 이벤트가 좀 소멸됐다는 이유로 일단 SK하이닉스 쪽으로 주목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 상에서는 저는 SK하이닉스 쪽에 주목을 일단 이번 오늘부터는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삼성전자도 자사주 취득 예정 이 금액들이 조금 더 높습니다. 보통 주가 지금 3조 5천억 원, 기타가 이제 한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이런 자사주 매입이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하방 지지에 대한 역할 쪽으로 그래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가 일단 6만 원대 이탈되지 않는 가능성들은 충분히 열어놓고 보자. 그래서 지수가 많이 흔들리더라도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기타 이제 섹터 쪽으로 흔들릴 가능성들이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브로드컴 5세대 일단 HBM3 12단 공급 방안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HBM4도
사실 가능성들이 좀 더 커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단에 대해서는 지금 6만 원대는 최저점 구간 그리고 뭐 7만 원, 8만 원대 부근까지는 굉장히 많이 열어놓고 보셔도 크게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은 전혀 갖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지금 30만 원대를 찍고 나서 조정을 일부 보여줬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는 반도체 쪽으로 사실 뭐 소부장 쪽도 워낙에 저점 구간에 남아있는 종목들이 많지만은 대형주 위주로서도 수익 구간을 많이 보실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점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9조 정도의 실적의 이 예상치가 그렇죠. 네네.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으로서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블랙웰에 대한 이 유일한 공급사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지금 비중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사실 30만 원대 찍고 나서 일부 좀 비중을 좀 덜어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좀 있을 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SK하이닉스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국내 시장의 펀더멘탈이라든가 모든 사실 기초 체력들이 지금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가 상반기를 좀 끌고 왔던 주도주의 역할을 좀 했기 때문에 쉽게 저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월요일에 개장했을 때 이제 잠정 실적 발표 나오고 자사주 매입 이야기가 나오는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3.9조 원 규모 자사주 발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레벨업의 가능성이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오늘 답변을 들어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가 6만 원에 대한 하방 지지의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 있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삼성전자가 어느덧 다시 상방으로 고개를 틀었습니다. 0.16% 강보합 수준까지 현재 올라와 있고요.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이제 차트를 좀 돌려보다 보니까 골든크로스랑 데드크로스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마지막에 이제 골든크로스까지 나오고 아직 데드크로스가 안 나오고 5일선, 21선이 계속 우상향하는 차트가 좀 그려지고 있어서 이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변화가 좀 생겼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어서요. 어떻게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래도 과거에 굉장히 많이 저항대를 보였던 구간이 24만 원대 구간이었거든요. 항상 24만 원대 구간 돌파를 하려는 목전에서 뭐 외국계 증권의 매도 리포트라든가 일부 악재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30만 원 돌파 이후에 저는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싫어하는 말 중에 아름다운 조정이라는 말 싫어한다 그래서 저는 네. 계속해서 매물 소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매물 소화 과정이다. 네. 21선 지지력을 충분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이어서 21선 이 도움 닫기를 보여주면서 상단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30만 원에 대한 돌파 가능성은 뭐 한 90% 이상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실적 발표 이후에도 SK하이닉스는 일부 이제 세론에 대해서 보다 한 단계 좀 주가 레벨에 대해서 고부가 가치에 대한 HBM의 점유율을 계속 높여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2분기 실적에서 체크해 보시고 거기서 충족이 됐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주가 수준은 충분히 마련됐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SK 하이닉스는 21선에 있어서 도움 닫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30만 원 선 돌파 가능성 말씀을 주셨는데 반대로 삼성전자는 그럼 어떨까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크로스 한번 나오고 나선 계속 차트가 51선, 21선 모두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흐름을 봤을 때는 가장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7만 전자가 목표일 텐데 여기에 대한 도달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제가 이제 차트를 놓고 보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차트 두 개만 놓고 보면 정말 걱정하라고 들어갈 차트는 삼성전자 같아요. 워낙에 바닥 따지기가 이미 많이 오랜 기간이 있었고 네. 지금 이평선 매집이 이제 24년도 네. 11월 이후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장장 매집 구간 6개월이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121선, 뭐 61선, 21선이 차례대로 이제 정배열로 돌아선 구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전에 고점 라인이었던 네. 6만 원대, 6만 1,000원대 고점 라인을 일단 7월 3일 날이죠. 장대 양봉을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맞아요.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로 저는 6만 원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무리 안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다. 그리고 차트도 네. 이렇게 좀 뭐 삼성전자가 바닥권에서
일단 그 어느 정도의 이평선을 매집하고 반등하는 차트의 모습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에서 본다면은 강세 흐름의 목전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하이닉스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HBM 그 독점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긴 했거든요. 뭐 HBM4 시장에 마이크론 이미 들어와 있고 하반기에는 마이크론이 5세대 시장 진입 앞두고 있고 삼성전자도 HBM4 샘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SK 하이닉스한테 위협이 된다고는 하는데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제가 전에도 이제 수율 얘기도 계속해서 해드렸고 뭐 남는 부분을 가져간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는 파일을? 네, 남는 파일. 내가 다 못하는 부분을 뭐 일단 2등, 3등이 가져간다는 흐름에서 본다면은 SK 하이닉스의 독점점 지위가 우려된다. 뭐 일단 너무 많은 이런 그 레포트들이 나올 거고 네.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소화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사실만 믿고 따라라. 네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건 2분기 실적 보면 답은 나와 있을 거고 그것이 하반기에 바로 바뀌느냐? 그렇게 쉽게 바뀔까요? 저는 그렇게 의문점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잠정적으로 봤을 때는 2분기 실적이 한 9조 원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어서 흔들린다라는 이런 표현에 자극적인 표현에 또 마음이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까지만 점검을 좀 먼저 해볼 텐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까요? 이수페타시스랑 한미반도체는 어떨까요? 만약에 실적만 받쳐주는 종목들로 본다면 당연히 HBM 소부장단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그런 거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이스페타시스라든가 뭐 리노공업, 최근에 파크 시스템즈도 계속해서 맞아요, 신고가를 맞아요.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HBM 라인들에서 본다면은 소켓 관련주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큐브 프로브에서 소켓으로 이어지는 이제 기술력에 대한 가치. 그것에 대한 중요성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당장 이제 소부장 업체들도 당연히 펀더멘탈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종목들로 본다면 이미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몇 안 되고요. 네네. 소부장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반도체 업종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그렇지만은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파크 시스템즈 일부 종목 제외하고는 네. 아직까지도 펀더멘탈이라든가 선행 PR이 싼 종목들이 워낙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고른다면 탑 티어들만 저희가 골라가도 뭐 사실 너무 이제 변방에 있는 종목들 너무 그리고 많죠. 실적이 보유가 되지 않더라도 뭐 모멘텀만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되고 있는 종목들을 저는 제외하고 싶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되지 않는 종목들 가운데 제외하고 그나마 뭐 우리가 예상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거기에다가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일부 종목 그런 HBM 라인에서 독보적 지위를 갖고 있는 종목들만 보자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소부장 안에서도 본다면 탑티어 종목들 위주로 실적 좀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역화폐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종목별로 대응 전략들 좀 세워본다면 어떤 내용들 좀 봐야 될까요? 예, 지금 앞서서도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방향성이 이제는 딱 정해지는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는 은행이다 비은행이다 그렇죠, 정부 주도다 많은데 네. 이제는 은행권을 비롯해서 비은행권도 개방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 은행주 가운데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도입과 관련돼서 플랫폼이 형성돼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어저께 네. 제주은행을 비롯해서 일부 이제 이 지방은행까지 상승폭을 많이 보여줬고 그다음에 개별주 가운데에서는 뭐 쿠폰이라든가 일부 이제 가맹점이 이미 국내에서 뭐 200만 개, 다날과 같은 경우 글로벌 이제 해외 가맹점을 포함돼서 막 수없이 많은 가맹점을 보유한 플랫폼, 송금이라든가 결제가 이미 플랫폼이 갖춰진 종목들이 대장적 지위로 나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서 또 파생돼서는 이제 소비 쿠폰과 관련돼서 어디에서 많이 소비를 할 것인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금액대가 많이 나눠져 있죠. 최저에서는 15만 원 맞아요. 소비 쿠폰인데 저 같은 경우도 15만 원이겠지만은 뭐 15만 원 갖고 네. 어디에다 쓸까라고 많이 고민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금액대가 워낙 낮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뭐 닭을 한 5마리 계산해서 3만 원대에서 네. 한 5마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촌 F&B라든지 아니면은 K푸드 관련돼서도 이제 뭐 여름의 특수를 통해서 뭐 아이스크림과 관련된 연관된 더우니까요. 수출 모멘텀이 있는 뭐 빙그레, 롯데 웰푸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소비 쿠폰과 연관돼서 이렇게 좀 흐름도가 좀 이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화장품주들도 일단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매출에 대한 그런 이 통계를 봤을 때 화장품 매출 소비를 많이 했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달박을 넣어버리는 일부 종목들이 많이 올랐던 이유도 그런 소비 쿠폰과 연계돼서 파생된 섹터들이 아마도 최근에 시세를 좀 졌던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연관돼서 본다면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연관성이 일부 생각보다 좀 떨어지는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대형마트와 관련돼서는 소비 쿠폰이 대형마트에 허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직은 수정안이 나와야지 되겠지만은 그런 종목들도 만약에 수정안이 나온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이마트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서 네.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화장품이나 음식료 이런 쪽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숫자가 좀 찍힌다라고 볼 수 있는 섹터일 텐데 이전에 우리가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를 좀 돌이켜보면 그때 이제 자전거 많이 산다 그래서 삼천리 뭐 이런 종목들 아니면 렌즈나 안경 많이 산다 그래서 관련주들 되게 작은 종목들 많이 움직였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비슷한 흐름이 일단 화장품, 음식료 쪽에서 돌았다면 이쪽까지도 수급이 좀 갈 가능성도 있는지도 궁금해요. 작은 쪽까지. 네, 작은 쪽까지. 죄송한 얘기지만 삼천리 자전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별로 없고 움직이지도 않았고. 네. 예.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삼천리 자전거에 대해서 과거에도 좀 갈 수 있었는지, 있는지? 갈 수 있는지도 네. 한번 찾아보지만 네. 일단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해야 그때 가서 저희가 지켜보는데 맞아요, 아직까지 반응은 그렇게 크게 뜨겁지는 맞아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이 포커스, 소비에 대한 포커스가 지금의 트렌드에서는 화장품이라든가 뭐 미용기기 쪽 거기에서 이제 소비와 관련돼서 음식료라든가 이런 쪽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네. 일단 그쪽을 한번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침 이제 음식료 얘기 나왔으니까 마지막 테마 묶어서 같이 가볼게요. 그동안 코스피 랠리할 때도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많이 받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음식료 쪽을 떼놓고 본다면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삼양식품이 좀 떠오르실 것 같거든요. 최근 흐름 좀 봤을 때는 여전히 뭐 오늘도 강세네요. 1.4% 상승하고 있고 13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제2의 삼양식품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좀 봐야 될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관련 내용들 좀 자세히 볼까요? 네, 일단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지금 100만 원대 넘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30만 그러니까요. 원대를 돌파하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펀더멘탈이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도 선행으로 뭐 30배수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그래서 저도 이런 이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국내만 내수주의 성격이 아닌 이제는 수출주로서의 성격이 많이 됐다. 이거 선택이 아닌 필수거든요. 내수는 인구 감소에 대해서 계속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본다면은 지금 여론 특수와 함께 묶어볼 종목이 두 가지가 당연히 있고 근데 이제 캐파면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라면에 대한 매출도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네. 농심이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종목일 텐데 지금의 흐름에서 본다면 오히려 롯데웰푸드나 빙그레 쪽으로 이런 성수기 쪽의 역할론이 조금 더 저는 날씨 이어지지 영향이 않을까. 있는 건가요? 그렇죠. 날씨의 영향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 보니까는 뭐 미국이나 유럽,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상기후 현상과 그러니까요. 더불어서 사실 체감 온도가 지금 43도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오히려 이런 특수를 봤을 때는 K푸드에서는 당연히 일단 아이스크림과 관련된 연관이 있는 브랜드 쪽을 한번 계속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의 수출 시장에서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 아이스크림 쪽으로의 포커싱은 미국 시장이 가장 많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수출액 같은 경우 상반기 이제 대미 수출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8% 이상 증가되고 있는 모습들 거기에 대장주로서는 많은 분들이 빙그레를 알고 있겠지만 저는 네. 롯데웰푸드가 차트상으로 봐도 지금은 바닥권에서 이미 반등폭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으로 봐도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이스크림 관련주 하면은 이 코코아 가격과 연관돼서 주가의 흐름 마진율이 좀 많이 정해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에 코코아 가격이 벌써 4배나 상승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마진율이 일부 좀 축소되는 영향은 있지만 최근 들어서 코코아 가격이 톤당 8,000달러 선에서 좀 머무르고 있으면서 마진율에 대한 우려감은 일부 좀 불식이 되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보니까 이 롯데 그 웰푸드에서 나왔던 빵빠레라든가 그런 일부 이제 종목들 많은 이제 이 스테디한 종목들이 해외 진출로서 성공한 이력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 롯데 웰푸드가 시장에서 좀 선두권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 그리고 인도에 대한 자회사가 지금 합병 맞아요. 절차를 이제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일단 세계 인구 1위인 인도에서 시장에 대해서 전략적인 흐름이 좀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일단 향후에 또 전망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 보여질 롯데 웰푸드에 대한 이제 우리가 매출에 대한 가능성들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디셀러 뭐 찰떡아이스 빵빠레 설레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종목도 한두 개만 터진다라고 하면은 스테디에 대한 흐름들 계속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롯데웰푸드 인도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찾아보니까 지금 빼빼로에 이어서 돼지바도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출시 3개월 만에 100만 개 판매하고 있다고 하고 차트상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롯데웰푸드 그리고 계절상으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본다면 빙그레까지 긍정적인 점수 주셨으니까 음식료 쪽에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SK하이닉스 비중 제일 큰데 이번에도 못 버티면 반도체 탈출 각이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실적은 사실 이제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OP가 9조 원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들긴 하거든요. 어떤 내용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SK하이닉스가 또 HBM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를 해왔죠. 이렇게 특히 HBM3에선 점유율 70%, 또 HBM 시장 점유율은 약 5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지위 덕분에 2분기 주가도 크게 상승을 했고요. 또 실적 역시나 시장 기대치를 웃도울 전망인데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또 진정한 경쟁의 시작이다. 이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마이크론이 하반기부터 HBM3를 본격적으로 출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6세대 HBM, 즉 HBM4 샘플 공급을 현재 시작한 상황인데요. 사실 SK하이닉스가 올해 3월에 HBM4 샘플을 가장 먼저 내긴 했지만 이에 뒤질세라 또 경쟁사들이 뒷쫓아 오면서 또 독주 체계가 현재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술력은 확실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새로운 경쟁자가 이 시장 안에 뛰어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HBM4 관련해서는 마이크론이 6월 달에 이미 시장에 진입한 바가 있고요. 하반기에 이제 12월까지 봤을 때는 마이크론이 5세대 시장 진입 예정되어 있고 삼성전자도 어찌됐든 간 HBM4랑 3E에 대해서 시장 진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BM이 가지고 있었던 캐파를 좀 빼앗길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쟁사들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키움증권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런 경쟁 구도 때문에 또 현재 고평가된 주가에 추가 상승 여력엔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가는 이미 HBM 독주를 선반영했기 때문에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깎아먹는다면 그 자체로도 사실 SK하이닉스한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본다면 긍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2분기 매출 21조 1천억 원, 영업이익 9조 1천억 원을 예상치를 하면서 모두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현재 수준인데요. 또 HBM뿐만이 아니라 낸드 플래시 출하량도 예상보다 좋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 시각으로는 또 HBM이 황금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는지가 또 SK하이닉스의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이 내용을 직전 코너에서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눴습니다. 이제 패널분과 이야기 나눴을 때는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시장 1위 독보적인 지위는 계속해서 지켜나갈 건데 완판되고 매진되고 그 외에 필요한 물량들은 나머지 기업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지키고 있는 1위 독주 체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댓글 쓰신 분에게 용기와 응원의 힘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SK하이닉스 일봉 차트 한번 좀 보고 가볼까요? 일단은 SK하이닉스는 좀 올라온 이후에는 오히려 가격 조정보다는 계속해서 기간 조정을 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옆으로 기어가는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럴 때 좀 매수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좀 드실 것 같고요. 5일선을 이탈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 이탈한 날짜가 한 6월 말일부터 좀 이탈이 나오긴 했는데 한 연이틀 정도는 21선의 도움닫기가 나타나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1일 차트로 봤을 때도 개장 이후보다는 조금 더 올라온 모습도 체크되고 있으니까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댓글 만나봐야겠죠.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댓글입니다. 이런 잠정 실적 내고도 월급 받냐? 부끄럽지도 않냐?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 좀 살펴봐야 될까요? 사실 이 잠정 실적 숫자만 보면 꽤나 심각한 수치긴 합니다. 매출은 74조 원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문제는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원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55.9%가 줄어든 수치죠.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했던 영업이익 약 6조 3천억 원과 비교하면 사실상 정말 많이 못 미친 수치긴 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증권사들도 이 삼성전자 실적 전망을 계속해서 낮춰왔는데 실제 막상 결과 이 잠정 실적을 열어보니 그보다 더 안 좋게 나온 겁니다. 이번 부진의 핵심은 역시나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칩의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사업이 예상보다 더 부진했는데요. 시장에선 HBM 매출이 전분기보다 줄어들었을 가능성까지 현재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이 부진이 재고 증가와 그리고 수익성 악화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HBM3 제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는데요.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의 큰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연되면서 삼성전자에는 큰 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도 사실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2조 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파운드리는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데 이 첨단 공정에서 고객 확보가 어려워서 손실이 계속됐습니다. 또 낸드 플래시도 가격 하락으로 수익이 계속해서 크게 줄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환율 문제도 악영향을 줬습니다. 원화 강세로 인해서 해외 매출에서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그나마 스마트폰 사업은 사실 신제품 효과와 또 원가 절감 덕분에 3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갤럭시 S25, 엣지 등의 출하량이 예상보다 많았다는 점도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다만 디스플레이와 생활가전 부분은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네, 2분기 매출 잠정 실적이 OP로 봤을 때는 4조 6천억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타이트하게 잡았던 쪽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4조 7천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여기보다도 훨씬 더 좀 적게 나온 거고요. 분기별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YOY 대비했을 때는 좀 크게 빠진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을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사실 오늘 이렇게 저조한 잠정 실적을 밝히면서 3조 9,199억 원 규모의 현재 이렇게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방어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3분기부터 반등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큰데요. 미뤄졌던 HBM 공급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현재 커지면서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같은 주요 사업의 성수기가 다시 한번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키움증권 박유학 연구원 같은 전문가들은 3분기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4조 원 초반까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엑시노스 칩셋 판매 확대에도 파운드리 손실 축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낙관하기엔 아직은 불확실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사들은 이미 다음 세대 제품인 HBM4 임증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현재 세 번째 주자로서 뒤처진 상황이라는 현재 평가가 많고요. 또 관세 효과로 미뤄졌던 선주문 수요가 사라지면서 D램 가격이 또다시 조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또 미지수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제 보통 잠정 실적이 나오면 잘 나와도 그리고 못 나와도 보통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정 실적이 생각보다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면요, 일단은 좀 돌아섰습니다. 지금 하루 흐름으로 봤을 때도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 쪽으로 전환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고점 터치는 62,100원 선에서 터치가 나왔고 지금도 62,00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시적인 부진이 아니라 또 이번이 바닥일 거라는 인식이 시장 안에서 합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마지막 터널을 지나서 3분기에는 다시 좀 올라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김민 앵커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관세 서한을 받아들었음에도 오늘 우리 시장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대까지 상승폭 키웠고요. 외국인도 지금 현재 매수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관세 협상과 관련한 대책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세에 대한 어떤 코멘트 나오게 될지 오후장 흐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